자,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 갑시다. 교과서는 67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1절에) 갈로 1번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의의라고 해서 6줄 나와 있습니다. 그 6줄을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금융이 무슨 말인지 먼저 개념을 잡아보시죠. 시작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정할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시험과는 시적 관계없는 거지만 알고 있어야 지문을 읽기가 편합니다. 금융. 금융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돈. 이게 금융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돈의 흐름. 이게 금융입니다. 금융이 뭐라고요? 돈의 흐름. 이게 금융이라고요. 제 수중에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안 빌려줄 겁니까? 그럼 이제 금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빌려달라고 했고 저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융입니까? 돈이 움직였냐고요. 그게 돈의 흐름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예, 돈을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면 누가 발생합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죠? 민법적인 마인드가 투철하시고 채권자, 채무자. 이거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매일 민법만 복습하십니까? 아이고, 천일생 참 진짜. 자, 안 해서 기분 나빠서. 자, 채권자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자도 있어야죠. 네. 채무자가 아니고요. 차입자.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가 있어야죠. 이게 금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대출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은행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도권 금융이라서 그래요. 우리 시험은 제도권 금융만 공부한다. 그래서 이 사람만 등장합니다. 비제도권 금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고리대공업자, 사채업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다 제외시키고 우리는 은행만요. 그럼 차입자는 누굴까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나, 너, 우리. 자, 우리 시험에서 차입자는 누구? 부동산을 딱 전제하세요. 부동산을. 그러면 이 사람요. 누구죠? 건물주, 진짜 건축업자. 한 사람 더요. 실은 무주택은 아닙니다.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론상 개념을 설정하다 보니까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빌려주는 자는 은행이고 빌리는 자는 건축업자이거나 아니면 무주택 서민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재반 제도들을 공부하는 게 이게 금융. 금융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범위를 벗어나 볼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과 을이 차 안에서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한 사람은 돈을 빌렸습니다. 금융입니까? 예, 금융입니다. 돈이 움직이면 다 금융이에요. 금융.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시장입니까? 시장이죠. 무슨 시장? 금융시장.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인지 위치를 정확히 말해 보세요. 어디가 위치입니까?
버스 안. 그 버스 안이 어디입니까?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 말을 하기가 곤란하죠. 이런 시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상적 시장. 그 다음에 또 책을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것들, 이런 시장들을 추상적 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시장할 때 잠시 구경하기로 하고요. 금융을 일단 정리하시고,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직접 금융이거나 간접 금융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 은행. 은행이 개입하면 간접, 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면 직접. 자, 방금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왜 이분은 안 빌려줬을까요? 없기는 뭐 없어요. 설마 흉내를 내다가 아이고 지갑이 없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한번 지갑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있는지. 자, 왜 안 빌려줬을까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빌려줬다 못 받을까 봐. 자, 그래서 이제 은행이 등장한 거죠. 그럼 제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대출자가 은행에 이 돈을 맡겨놓을 테니까 당신은 은행 가서 빌려가세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겼고 저는 은행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등장한 거죠. 이걸 무슨 금융? 간접 금융. 이분하고 저하고 직접 거래하면 이거는 직접 금융. 그러니까 직접 금융, 간접 금융. 그럼 여기서 은행은 뭐 하는 거죠? 다시요. 자, 이분이 돈을 안 빌려준 이유는 공신력의 문제죠. 은행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신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을 중개해주고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수수료 먹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금융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간접 금융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체 포기각서를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느낍니다. 어느 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채 아닙니까? 사금융인데요. 어느 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직접이에요. 어느 게 선진제도? 간접자 붙는 게 무조건 선진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금융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간접 금융에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강료 내실 때 현금을 냈습니까? 카드를 사용했습니까? 카드요? 자, 그럼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카드를 사용하신 분은 학원의 수강료는 실제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이 준 거 아닙니다. 누가 준 겁니까? 카드사가 준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한 겁니까? 카드사로 돈을 빌린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시 카드사에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럼 금융이 발생한 겁니까? 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소주를 마시고 현금을 주면 거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래, 매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카드를 쓰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소주 마신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매매하시겠습니까? 금융하시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술집 주인은 뭐 할까요? 매매가 좋아요. 왜 매매가 좋을까요? 금융하는 순간 수수료 문제가 생기니까. 응? 자, 그러면 소주 금융을 정의하고 갑시다. 소주 금융이란 뭐다? 소주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수강료 금융, 수강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러면 그 종류는 어떤가요? 수백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제학적으로 이들을 몽땅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얘네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얘만 공부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금융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부동산 금융이란, 다시 소주 금융이란 소주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부동산 금융,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부동산 그러면 개론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할 때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토지정책, 주택정책 그랬죠. 그럼 똑같이 부동산 금융 그러면 토지금융, 주택금융 이렇게 구분합니다. 토지금융을 한번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토지금융이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여기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면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이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얘만 공부합니다. 주택금융 이것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저기서 이미 제시했습니다. 차입자에서. 건축업자가 있고 무주택 서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건축업자는 돈 빌려서 뭐 하는 겁니까? 집을 짓는 겁니까? 그럼 건설업자도 주택을 취득하는 겁니까? 다시 부동산 금융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럼 주택금융은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에서도 주택을 사는 겁니까? 취득하는 겁니까? 세법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아직 그게 안 들어갔습니까? 백쌤 욕만 하지 원시 취득 얘기는 안 합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럼 주택금융 그랬으니까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자가 건설업자라면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주택을 건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무주택자는 돈을 빌리면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주택을 이렇게. 앞서 이렇게 했죠. 무엇이든 간에 몽땅 합쳐서 이렇게 표현한다. 소비. 그래서 소비금융. 주택, 소비금융. 이 용어 보신 것 기억나십니까? 2주차 때 아침에 문제 풀 때 나왔었습니다. 주택개발금융이 확대가 되면 공급이 증가하고 주택소비금융이 확대가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 기억나는 척 하세요, 표정을. 그때 맞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메모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머릿속에 그림만 보세요. 우리 시험 범위는 얘입니다. 주택금융. 그럼 주택금융의 특징이 뭐죠? 간접금융이면서 부동산금융에 속한다, 그죠? 놓은다면 이 정도. 하나만 더 한다면 이렇게 해요. 부동산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하는데 주택금융이 대종을 이룬다. 이런 식 형태. 놓은다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는 그냥 주택금융을 공부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다? 주택개발금융, 주택소비금융. 다음에 합시다, 일단. 다음에. 출제빈도가 높거나 뭐 어려운 건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 미루되 일단 용어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용어는 봐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금융이라는 것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각종 금융 시스템들은요. 각종 금융 제도들은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많은 돈을 편리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제도는 은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을 공부하는 걸까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금융 관련 각종 제도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은행을 위한 거예요. 차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이자는요? 많이 부담하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요? 낮게 부담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상당히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소득 수준이 낮으면 이자를 싸게 빌려줘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싸게 빌려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 아닌가요? 이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제도는. 모든 금융제도는 이쪽을 위한 제도예요. 왜 소득 수준이 낮으면 은행에서 돈을 이자를 많이 요구합니까? 예.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 모든 금융제도는 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자, 그럼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은행은 뭘 하는 곳입니까? 은행의 영업활동, 학원의 영업활동 강의하는 것, 중개업소의 영업활동 중개하는 것, 은행의 영업활동 돈 빌려주는 것. 이쪽은 돈을 팔아먹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은행은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적으로 자기 자본이 9%가 되면 아주 건실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은행들은 이것도 없습니다. 예, 아주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은행은 그 9%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91%는 남의 돈 아닌가요?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합니다. 그리고 수익도 많이 챙기고. 괜찮은 사업이죠. 우리도 금융업이나 합시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은행의 목적은 자금을 확보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제도가 이런 겁니다. 유동화. 유동화가 무슨 뜻이다? 유동화, 정의. 움직인다고 하거나 흘러간다고 하거나 이런 표현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하는 얘기고.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유동화란 현금화. 가지고 있던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이게 유동화. 명품 가방을 좋아하십니까? 때로는 하지만 좋아하는 걸로 합시다. 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품 가방을 선호하는 이유. 일단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명품 좋아합니까?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가방을 들고 가다가 내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일반 가방을 현금으로 유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명품은 약간 손해를 본다면 현금하는 게 쉬울 텐데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명품 가방을 왜 좋아합니까? 물어보면 유동성이 용이한 자산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왜 기금속을 부착하고 다닙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예? 이 전문가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호하는가? 국제적으로 이걸 왜 선호합니까? 이 자산은 어느 나라를 가든 전부 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선호되는 자산이죠. 대한민국 원화 가치보다는 이놈의 가치가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모든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전성 등등에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유동화하면 된다. 그죠? 현금화 시키면 자금을 확보하는데, 자, 이제 요 과정을 잠시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채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의 직업은요? 사채업자입니다. 요새는 사채업자는 용어 안 씁니다. 금융업자라 그럽니다. 대부업자라는 말도 안 씁니다. 금융업자입니다. 자, 금융업자입니다. 수중에 50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억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50억을 빌려주고 뭘 받습니까? 이 금융업자는 50억을 빌려주고 뭘 받습니까? 담보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담보는 누가 이용합니까? 차입자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대출자는 돈 빌려주고 담보를 잡기는 했으나 그 담보는 여전히 차입자가 이용하고 있고, 물론 거래에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팔아먹겠다면 그것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당권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서류 몇 장 들고 있다고요. 현금 50억 빌려주고 담보자산에 대한 저당권 서류 몇 장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저당권을 팔아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 저당권을 팔아먹을 수만 있으면 현금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저당권을 팔아먹는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유동화. 자, 이제 유동화 해봅시다. 자, 50억을 들고 있습니다. 50억을 빌려줍니다. 이자 10% 받기로 합니다. 이자 10%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을 팔아먹는 거죠. 사시겠습니까? 저당권? 사서 말라고요. 자, 다시. 상품권은 왜 사십니까? 상품권은 현금입니까? 이런 위험한 생각. 어떻게 상품권이 현금입니까? 상품권 두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결제하면 받아주던가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그거 받아주고 수술해 주던가요? 종입니다, 종이. 상품권은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상품권을 사십니까? 발행한 회사의 공신력을 믿고 산 거죠. 그죠? 그 회사가 부도나면요. 이거는 그냥 휴지 아닌가요, 휴지.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상품권은 유동성이 없는 자산입니다. 어디에 갔을 때만, 그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에 갔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효력은 없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을 선물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뭘 선물하는 게 좋습니까? 현금을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유동성이 뛰어나니까 좀 마음이 찜찜해서 그렇지. 자, 갑시다. 자, 다시.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상품권처럼 팔아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일단은 뭐가 문제입니까? 신용이 문제입니다. 공신력만 인정된다면 살 텐데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제가 함께 상품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제 공신력은 믿습니까? 오늘 개론 시간 아닙니까? 분위기 파악 안 할 겁니까, 진짜? 그러면 공신력 있는 회사와 결합해서 이제 상품권 같은 것을 발행해요. 사시겠습니까? 그럼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0% 이자 받고 이 저당권을 상품화 시켰을 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7%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세니까 투자하시겠죠. 그 겨우 3%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현금은 어떻습니까? 또 들어왔습니다. 또 대출합니다. 10% 들어옵니다. 7% 줍니다. 이제 수익률은 몇 프로죠? 6%입니다. 현금은 들어와 있죠. 회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수익률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유동화만 시킬 수 있다면 수익률은 급격히 증가시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당권의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저당의 유동화, 여기서 한 문제.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인식을 한번 해보세요. 기초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50억이죠. 50억이죠. 이 50억 가지고 돌린 겁니다. 50억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팔고 또 돈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50억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냅니까? 무한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금융시장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특징이 도깨비 방망입니다. 금융시장은 돈이 움직이는 곳이라면 실물시장은 실물이 움직이는 거죠. 토지가 움직이고 건물이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옷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얘기하죠. 어디가 규모가 커야 됩니까? 실물이 커야죠. 실물이 움직이지 않고 돈만 움직이는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보세요. 방금 실물이 움직였습니까? 실물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만 움직였습니까? 돈만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거품입니다. 거품. 그죠? 50억만 가지고 뻥튀기를 해서 무한정 지금 자금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금융시장의 규모가 50배입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상황이 어떤지. 뻥튀기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위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위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방금 우리가 했던 여기서 생깁니다. 자, 50억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그 저당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당권에 대해서 투자를 했죠. 그런데 차입을 해간 사람이 문제입니다. 차입을 해간 사람이 10%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를 줘야 투자자에게 7%를 주고 3%를 가져갈 거 아닌가요? 그런데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환을 못합니다. 상환을 못하니까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합니다. 그럼 투자자는요? 같이 파산합니다. 이때 이 투자자는 대한민국 정부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는데 아직 회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한 문제도 안 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2문제씩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터지고 나서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한 3년간 스톱하더니 그 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물어봅니다.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아주 넓게 물어봅니다. 자, 두 번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럼 차입자는 상환해야죠. 1회 때부터 올해 25회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상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상환 방법. 자, 교과서는 66페이지는 용어 하나만 구경할게요. 66페이지 가시면 큰 2번에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저당 대출 갈로 안에 보니까 주택 소비금융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주택 개발금융 이런 용어 있죠. 오늘은 용어 하나만 구경한 겁니다. 나머지 손댈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할 거니까. 68페이지로 가시죠. 6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게 이제 상환 방법들입니다. 2절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찾았습니까? 예. 5초간 쉬었다 합시다. 몸 푸시죠.
이제 금융 그림이 머릿속에 이 두 개 정도는 일단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일단 아직 머릿속에 넣지 말 필요 없으니까 이 두 개만. 그럼 금융하면 일단 두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하고 차입자하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해야죠. 근데 이 확보하는 작업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은행이 대출을 한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저당권을 또 팔아먹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저당의 유동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니까 상환 방법. 첫 번째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01번 고정이자율 저당대출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 읽은 것으로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칠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율. 시작. 명목. 시작.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율. 일단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암기합니다. 명목이라는 말과 실질이라는 말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는 건 설명드릴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제도 두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 공부할 때요. 최고가격제라는 제목만 설명드릴 때 임대료 규제라는 거요. 임대료 규제 얘기할 때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이틀 전에 이것은 문제가 더 많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 없는 걸로 철수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안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그게 2+1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세기간이 1년, 2년, 3년 중에 여러분들은 몇 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전세기간이 1년, 2년, 3년 중에 몇 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2년? 왜 하필 2년을 선택했을까? 아주 이상한데. 자, 또요. 몇 년요? 3년요? 왜 3년이죠? 학기제가 3년이니까요. 예. 자, 3년으로 가는 것은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예, 사회적 병이 많이 줄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년간은 학년제 갈 때 우리는 3년제로 움직이니까 그렇다면 3년간은 주거이동이 상당 부분 스톱이겠죠. 그럼 거래비용 자체 그만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중개사적 마인드가 없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중개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사회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까?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런데 전세제도 1년을 하다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을 하고 2년을 했을 때 그때는 특별한 이제 뭐 반론이라든지 하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이번에 2+1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 3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했을 때 지금 임대차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닙니다. 1년입니다. 1년이 원칙입니다. 1년이 원칙인데 임차인이 원하면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1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년은 기본으로 가고 임차인이 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제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야당 아니라 그런지 일단 뭐 아직 협회도 뭐 정신이 없는지 일단 별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화 되면 또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3년 얘기 나왔습니다. 협회도 아주 강력 반발했었는데 그냥 없었던 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또 뭐 이번에 또 이야기 나오네요. 이게 별로 좋은 건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뭐 전세도 요새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세 보증금을 2억을 맡겼다고 합시다.
2억을 맡겼습니다. 2년이 지나서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2억을 돌려받습니까? 원금을 보호한 겁니까? 2년 동안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돈의 가치를 유지 못한 겁니다. 2억을 맡겼고 2년이 지나서 얼마를 받았다고요? 2억을 돌려받은 거죠. 그럼 실제 돈의 가치는요, 떨어진 겁니다. 이때 이 2억을 명목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가치. 그런데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인플레를 반영했더니 이게 1억 9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1억 9천이 뭔가요? 실질 가치입니다. 그럼 둘은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고 하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로 끝.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로 갔더니 은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은행에서 이 돈을 다른 데 빌려주더라도 7%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도 최소한 7%의 수익은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말해보세요. 요구 수익률이 뭐죠?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달리 말하면 최소 수익률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은행에서 실질 이자율을 7%로 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최소한 7%는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상 가능한 인플레율입니다. 3%가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10%를 결정했답니다. 숫자까지 같이 좀 기억하면 편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행 측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2% 발생했답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2%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은행에서 10% 받는다면 실제로는 몇 프로 받는 겁니까? 8% 받는 거죠. 돈의 가치는 이미 2% 떨어진 상태니까.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것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는 기준. 자, 다시. 상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정금리이거나 아니면 변동금리입니다. 근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시작.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시험 관련해서도 아셔야 됩니다만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아주 똑똑해 보입니다. 기억합시다. 누가 물어볼까 하면 고정, 변동. 안 변하고 변하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고정과 변동의 차이점. 예상치 못한 인플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고정금리. 금리는 고정되어 있다. 무슨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 명목이 고정이다. 그러니까 명목은 몇 프로? 변동금리. 금리는 변한다. 무슨 금리가 변한다? 명목이 변한다. 명목이 변한다. 그러니까 명목은 몇 프로? 자, 상황 보시고요. 10%를 정했었는데 위험이 2% 더 생겼다. 그래서 이자율을 변동시키겠다. 몇 프로? 12% 달라. 12% 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만 결정하면 이제 나머지는 쉬워져요. 자, 다시 갑니다. 고정금리란 뭐다? 명목금리가 고정이다. 변동금리는 명목금리가 변한다. 자, 그럼 갑니다. 뒤에서부터 갑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2%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예상 가능한 인플레 플러스 실질 금리 한 게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은 몇 프로? 몇 프로? 이거 산수인데요. 5%입니까? 은행은 최소한 몇 프로의 수익은 달라. 근데 그것마저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은행 측에서 위험을 부담합니다.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 예상 가능한 인플레 플러스 실질 금리한 게 12%입니다. 그럼 실질은 몇 프로입니까? 위험이 생긴 거죠. 그런데도 은행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금리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 겁니까? 차입자가. 그래서 변동금리는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네 가지가 출제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시작.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금리는 일정, 불변, 실질금리는 하락.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다시 이번엔 변동입니다. 시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은 상승, 실질은 불변 또는 일정. 예, 그게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릴게요. 교과서 68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68페이지 제일 위에 여백, 그 여백에다가 칠판하고 똑같이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얘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명목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인플레율. 이건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숫자까지 함께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한다는 것이고요. 고정이든 변동이든 무엇이 명목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간단합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은 고정, 명목이 고정이니까 실질은 하락.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명목이 상승하니까 그럼 실질은 변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 실질은 불변 또는 일정. 추가로 더 기억하실 것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그거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금융을 시작할 때 초반에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모든 금융제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은행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고정금리는 은행 측 입장에서 보니까 위험한 거네요. 좋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초기 이자율은 서로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초기 이자율 자체가 다르다고요. 어느 쪽이 높다? 고정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높습니다. 고정이 5%다. 5%다. 그럼 변동은 4.5%다. 4%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상황 따라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만 고정은 안 되는 거죠. 고정은 안 되니까 은행 측 입장에서 보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 초기에 어떻게 한다? 금리를 높게 책정해서 놓는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전부 다 국책 상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고유한 상품은 고정금리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전부 다 변동금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고정금리들, 그럼 국가가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고정금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에 조건이 까다롭겠죠. 어떤 거니까 담보 확실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소득 수준도 일정한 조건을 요구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금융 중에서 기억할 것은 고정과 변동이었습니다. 잘 기억합니다. 세분화시키면 6개 공부한 거예요. 세분화시키면 4가지에다가 누가 부담하느냐 5가지, 그리고 초기이자율은 고정이자율이 변동보다는 높다 6가지. 예. 고정과 변동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6가지 전부 다입니다. 다음 68페이지 갑니다. 68페이지 02번 보니까
변동이자율 저당 대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제목 오른쪽에 보시면 여백이 많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몇 가지만 쓰겠습니다.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변동이자율 저당. 제목만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정이자율 저당. 세 번째는 재협정 또는 재협상 그럽니다. 재협정이자율 저당. 자, 어떤 뜻인지 한번 봅시다. 변동이자율이니까 단어 그대로 이자율이 변한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한다. 왜 상승하는 겁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유. 우리 지금까지 했는데요. 예, 인플레이션, 그죠? 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게 변동이자율.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이어서 동시에 이자율도 상승한다. 그래서 연동이자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조정이자율도 이자율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이자율이 변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역시 이자율이 인상된다. 근데 왜 이자율이 인상될까요? 역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인상된다.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둘은 똑같습니다. 그죠? 변동이나 조정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조정이자율 저당은 물가지수 이외의 지수가 상승해도 이자율은 인상됩니다.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럼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신용 상태가 나빠졌다. 이자율을 올립니다. 콜 금리가 인상되었다. 이자율 올립니다. 그러니까 물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수가 변하더라도 이자율을 인상시키겠다라는 거. 이게 조정이자율 저당.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은 겁니까? 네, 조정이자율 저당. 따라 조정이자율 저당은 은행측에 재량권을 많이 줍니다. 재량권을 많이 부여한다. 이게 조정이자율 저당. 우리 머릿속에 입력될 내용은 이것만 입력되면 됩니다. 물가 지수 이외에 다른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이자율이 인상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20년 전 출제 형태고요. 지금 우리 시험에는 이런 수준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한다면 변동금리 방식 중에서 은행에게 재량권을 많이 인정해 주는 방식이 뭐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조정. 한 문제로 놓을 가능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문 하나로 놓은다는 뜻이겠죠. 재협정으로 가겠습니다. 재협정은 차입자와 대출자가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단어 그대로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이자율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재협정 이자율 저당. 차입자 3% 합시다. 대출자 6% 합시다. 싸우다가 그럼 좋아 5%에서 우리 합의 봅시다. 이게 재협정 이자율 저당. 우리나라에는 재협정 이자율 저당이 있다 없다? 없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공부하겠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재협정이 있으니까 이제 대출 받으신 분은 오늘 은행에 찾아가서 지점장을 만나서 한번 협정하자고 하세요. 그럼 지점장은 뭐라고 할까요? 빨리 상환하시고 가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최소한
땅콩 리턴 정도 되는 위치는 있어야 가서 재협정 요구하죠. 그죠?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한 재무담당 이사 정도는 가야 협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 단어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다시 뭐라고요? 네, 요 단어를 잘 보세요. 자, 정의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 인상되죠. 그런데 즉시 인상됩니까? 일주일 후에 인상됩니까? 한 달 후에 인상됩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주기. 어떤 건지 알았죠? 그러면 차입자는 조정주기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차입자는 얘가 변하면 이자율이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그 조정주기가 짧으면 차입자는 인상된 이자율을 빨리 적용할 거 아닙니까? 길면요, 천천히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입자는 뭐가 좋다? 긴 게 좋고, 그러나 대출자 입장에서는 짧은 게 좋다. 그럼 재협정 이자율 저당은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조정 주기가 길다, 짧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길까요, 짧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협의를 한다니까요. 어디에서? 은행 지점장 사무실에서요. 협의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룸사롱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길다, 짧다. 아니, 룸사롱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겠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길다, 짧다. 아, 이거 도출하기 힘들어 죽겠네요. 자, 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딱 두 가지만.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딱 두 가지. 변동금리 방식 중에 은행 측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이 뭐냐? 그리고 재협정 이자율 저당은 다른 방식에 비해 조정 주기가,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대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상환 방법을 정리하고요. 69페이지 갑니다. 69페이지 3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걔들이 항상 나옵니다. 항상 출제되는 애는 걔네들입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쉬운데 해마다 출제되고, 해마다 출제되면 항상 우리는 다 맞춥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원리금 균등이 무슨 말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항상 똑같다. 원금 균등은요, 원금이 항상 똑같다. 이자는요, 갈수록 체감해야죠. 자, 쉬었다가 그 부분 조금 정리하고 감정평가 들어가겠습니다.